연말정산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누구에게는 13월에 월급이지만 누구에게는 13월에 세금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안 챙기면 나만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연말정산에 임하신다면 100만원, 그 이상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은 결국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내 소득을 깎아서 세율을 낮추거나 내가 내야 될 세금 자체를 깎거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장 내야 될 세금 자체를 깎고 환급액을 늘려주는 계좌 두 가지 IRP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넓고 얇게가 아닌 좁고 깊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단순히 넣는 금액의 일정 부분이 세액공제 된다는 것 이상으로 개개인에 맞춰서 얼마를 넣어야지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IRP와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계좌로 돈을 넣자마자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냥 계좌로 돈을 옮기기만 해도 혜택이 생깁니다. 연봉에 따라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넣는 금액의 16.5%, 연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라면 납입금액이 13.2%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액공제 한도는 두 계좌를 합산해서 연에 9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즉, 여러분이 IRP와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었다고 하면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148만 5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라면 11만 8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만약 우리가 연금저축펀드에 700만원, IRP 200만원 납입해도 900만원 온전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900만원을 납입해도 8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게 IRP와 연금저축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IRP는 따로 세액공제 한도가 없고 IRP에만 900만원 넣으면 900만원 다 세액공제가 되는 반면,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넣으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만 세액공제가 되고 300만원은 세액공제가 안 되게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예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납입하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연금저축 400만원, IRP 500만원 해도 전액 공제가 되지만, 연금저축만 900만원 납입하면 600만원만 공제가 되고 300만원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위해 IRP 연금저축에 돈을 넣을 때 우리는 이 한도에 맞춰서 돈을 넣어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입니다. 왜 그렇게 넣어야 되냐? 지금 그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IRP는 안전자산 30%를 의무적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기서 안전자산은 예금과 채권 같은 자산입니다. 우리가 이 계좌를 통해 납입한 금액을 ETF도 사고 채권도 사고 할 거잖아요. 근데 IRP에서는 내가 납입한 금액의 100%를 주식으로 구성된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주식형 ETF를 못 삽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의 70%만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채권이 포함된 ETF를 사거나 예적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답답하죠? 내가 내 돈을 넣어서 굴리겠다는데 안전자산 규제가 있으니 자율성도 떨어지고, 이 안전자산 규제가 폐지된다는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소식 나오면 또 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자율성이 떨어져서 연금저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선호하는 이유 두 번째는 중도 인출의 편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노후를 위해 투자하고 있던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인데, 연금저축에서 돈을 뺄 때 무조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연금저축에 돈을 뺄 때 1순위로는 세액공제가 받지 않는 원금을 빼고 2순위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 플러스 수익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을 뺄 때에는 세금이 없지만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을 뺄 때에는 16.5%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세액공제를 얼마를 받았건 똑같이 16.5%를 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봉이 5,500만원 이상이라서 세액공제를 13.2% 받았다 하더라도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인출하려면 16.5%를 내야 됩니다. 즉 3.3%를 그냥 손해보고 인출해야 되는 거죠. 근데 IRP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와 같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거나 파산 혹은 개인회생 신청 혹은 천재지변의 경우에만 세금을 내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해지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납입과 운영의 자율성과 중도 인출의 용이성 때문에 연금저축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도 세액공제 한도까지 IRP와 연금저축을 넣으실 거라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으로 구성해서 넣는 걸 추천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돈을 꼭 한도까지 넣을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에 맞춰서 돈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개개인에 맞는 돈은 여러분의 결정세액에 맞춰서 돈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이 결정세액이 뭐냐 하면 결국에 내가 내야 될 세금입니다.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0원인데 900만원 넣어봤자 돌려받을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연말정산 과정을 보면 먼저 한 해의 연봉인 총급여액이 있습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소득세율에 맞는 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 산출세액에 맞게 세액공제를 한 게 결정세액입니다. 여기서 IRP와 연금저축은 그 결정세액에 맞게 넣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30만원인데 900만원을 IRP에 넣으면 그 해 148만 5천원을 다 세액공제 받지 못하고 3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결정세액에 맞게 납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 내가 초과해서 납입했다 해도 못 받은 혜택을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년에 900만원 한도인 세액공제 한도를 1200만원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ISA에서 연금 계좌로 4천만원을 만기 이전하면 최대 한도인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한도로 인정되어서 300만원의 16.5%인 49만 5천원이나 13.2%인 39만 6천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매년 사용할 수 없고 ISA가 만기인 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를 넣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건 연금저축과 IRP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라 55세 이전에는 쉽게 뺄 수가 없습니다. 특히 IRP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5세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사이에 내가 돈 쓸 일이 어떤 게 있는지, 집을 사야 하는지, 큰 돈을 쓸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넣었다가 나중에 뺄 때 더 번거롭고 세금만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연말정산에 신경 쓰는 이유는 결국에 내가 세금을 덜 내고 돈을 환급받고 싶어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말정산의 구조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을 찾아보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 연말정산의 구조를 알고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의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어떤 구조로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IRP 연금저축 계좌 좋지만 결국 이건 나무가 아닌 숲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의 구조인 숲을 봐야 됩니다. 제가 그 구조를 점검하는, 그 구조를 설계하는 영상을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